너무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건조증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건조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눈에 이 기름기가 자꾸 때가 끼게 되면은 뭐 인공 눈물을 넣어도 사실 효과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눈이 전반적으로 불편해지고 건조증이 결국엔 심해지는데 를 통해 가지고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된 인공 눈물을 뜯게 되면 포장지 특성상 약간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방울 정도는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넣어 주시는 게 더 좋겠고, 인공 눈물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안구건조증은 마찬가지로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많이 겪게 되는 질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물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이 결국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눈물은 이제 기름, 물, 소금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배합이 돼서 코팅을 해주죠. 그런데 눈물 분비 자체가 감소해서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는 눈물이 너무 쉽게 증발해 버려서이기도 하고, 또는 뭐 렌즈를 많이 낀다든지, 또는 뭐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을 습관적으로 자꾸 비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조증이라는 이 증상,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증을 겪는 빈도가 전반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노화인 거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이거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비교해 보면 남자 여자 비교해 봤을 때 여자들에서 건조증을 겪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보통 이제 갱년기 이후로 이제 50대에서 60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전반적인 호르몬 변화나 이런 걸 겪으면서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질환 중에 갑상선 쪽이 이 건조증이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 질환 자체가 보통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이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확실히 더 많긴 합니다. 이 건조증은 이제 증상이 정말 다양하죠.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뻑뻑하다, 눈을 뭐 콕콕 찌르는 것 같다, 눈 안에서 뭐 돌이나 뭐 모래 같은 게 굴러다니는 것 같다,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눈을 예를 들어 뭐 뜨고 있는 것보다 감고 있는 게 편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눈이 너무 쉽게 피로하다, 뭐 충혈이 된다, 뭐 눈이 뭐 자꾸 손이 간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자꾸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라고 환자분들이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겨울에 바람 불 때, 또는 뭐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뭐 눈물이 너무 왈칵왈칵 쏟아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도 건조증 증상의 하나입니다. 습관 중에 보면 이제 좀 환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습관이라고 보통 표현한다면 과도한 음주를 일단 좀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그냥 가볍게 음주 즐기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사인데, 너무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건조증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잠을 잘 자야 이 건조증이 개선이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아무래도 건조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잘 수도 있지만 잠을 잘 안 자시는 경우도 있어요. 잠을 잘 일부러 그냥 막 잠을 그냥 굳이 먹기 난 오래 자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밤사이에 이 핸드폰 충전해 놓은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사람이 충분히 깊고 충분한 시간을 잘 수면을 취해야지 눈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건조증도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이 충분한 적절한 수면도 이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해야겠고요. 밤늦게까지 보면 핸드폰 계속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전보다 건조증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는 없던 이 핸드폰이 한 20여 년 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은 다들 핸드폰 하루 종일 달고 살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눈을 쉬어줄 시간도 환자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띄지 못하다 보니까 건조증이 심한 경우도 많고, 이 생활 습관 바꾸면 되는데 그걸 쉽게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치게 냉방을 하거나 또는 겨울철에 너무 히터를 너무 세게 틀면 그 또한 건조증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전만큼,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에 보면 그런 논문이나 이런 보고된 바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정확하게 꽉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쉬면서 이 공기 순환 때문에 이 눈 쪽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부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눈물이 자꾸 증발되고, 그래서 건조증으로 코로나 때 좀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지 못하면 건조증이 오히려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운전이든 컴퓨터든 뭔가 내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연스럽게 건조증이 심해지는데, 운전할 때도 중간중간에 쉬든지, 뭐 컴퓨터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도 쉴 땐 좀 쉬어주면 좋은데 하루 종일 계속 집중해서 눈을
뜨고 있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눈을 비비면 눈이 원래도 건조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 자꾸 마찰을 주게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스크래치, 상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또 건조해지고 그러면 또 손으로 비비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간에 눈 쪽에서는 눈을 비비는 거는 안 좋은데 건조증도 마찬가지로 눈을 자주 비비면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초등학생 때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우죠. 눈에 좋은 음식들 해가지고 요즘 유치원생들도 배우는 것 같은데 보통 많이들 아시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대표적으로 고등어 같은 게 있겠죠. 오메가3나 이런 성분들이 눈에 전반적으로 이 건조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오메가3 캡슐을 복용하시는 분들 논문으로 연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건조증에는 좀 더 개선이 되더라, 도움이 되더라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잎 채소, 시금치나 케일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야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채소,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 루테인, 영양제로도 많이들 복용하는 루테인 성분을 포함해가지고 눈에 전반적인 어떤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예방해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베리 계통, 이쪽들이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노화에서 항산화 효과가 있듯이 이 건조증에서도 항산화 어떤 성분들을 복용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도 있고 또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달걀, 계란 같은 경우도 건조증에 일부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살만 더 찌겠죠.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눈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핸드폰 보지 않고 자지 않는다. 가능하면 잠도 잘 잔다. 자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조증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눈물이 기름이랑 물이랑 소금기 같은 게 성분이 이게 배합이 되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기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눈물을 증발하지 않도록 잘 코팅해주는 역할이 이 기름이 위에서 깨끗한 기름이 잘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백숙 끓이면 위에 이 누런 그 기름기가 뜨듯이 눈에 이 기름기가 자꾸 때가 끼게 되면은 인공 눈물을 넣어도 사실 효과가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눈이 전반적으로 불편해지고 건조증이 결국엔 심해지는데 온찜질을 통해 가지고 눈을 따뜻하게 찜질을 해줬을 때 눈 주변에 있는 기름 구멍들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름때가 잘 배출되게 도와줄 수 있고 그거를 세안하면서 살살 잘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인공 눈물 넣은 효과 이상으로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 주변에 기름때가 자꾸 생기면 가래끼 같은 것도 잘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온찜질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아침 저녁 이렇게 좀 잘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눈 피로감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죠. 근데 눈 주변으로 이 묵은 때 같은 걸 잘 주기적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인공 눈물 사용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꺼풀을 그렇게 온찜질을 통해서 잘 열어주고 기름이 잘 배출되게 도와주고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면봉이나 또는 깨끗한 꺼즈로 눈 주변을 잘 닦아낼 수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내 눈을 거울 보면서 닦는다는 게 잘못하다 눈 찌를 것 같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가면 일정 부분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제품으로도 이제 눈을 닦는 세정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그것도 어떤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샘플이라고 받아보기도 하고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죠. 또는 이제 약국에도 파는데 그 찜질 팩 같은 거를 팔기도 하고 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쓰는 제품도 있고 뜯으면 이게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해가 마사지 기능 있는 것도 같이 쓰시기도 하는데 일단 다 도움은 됩니다. 눈이 이 건조증 관련해서는 온찜질이라는 게 맞고 눈이 가려울 때는 냉찜질이라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온찜질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눈이 따뜻해짐으로써 혈류 개선도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용이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눈꺼풀에 보면 이 속눈썹 나 있는 이 테두리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랑 눈 안쪽 점막 그 경계에 보면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기름을 분비하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봄샘이라는 게 적절히 기름을 배출해주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노화로 또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가 되면 결국엔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적절히 잘 배출시켜주고 잘
짜준다면, 제거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 맘대로 이게 잘 짜지지가 않습니다. 의사들도 어느 정도 숙련이 되기 전에는 너무 세게 짜도 문제고 너무 약하게 짜도 문제고, 괜히 너무 세게 만들면 자극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붓기도 하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이물감 꺼끌거리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너무 살살 건드리면 뭐 이거 하나만 하나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잘 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잘 배출이 되게 용이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온찜질 같은 거를 병행하고 적절하게 잘 배출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 병원에 가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IPL이라 해서 피부과에서 피부가 뽀얘지게 받는 레이저 중에 IPL이라고 있는데, 눈 주변에 사용하는 IPL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를 병행을 적절히 해주면 이 피부 안쪽에 깊숙이 레이저가 침투를 해가지고 기름 분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청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증상으로 좀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안과에 가서 IPL 치료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 이 눈꺼풀 테두리에 약간 노랗게 뭔가가 딱지같이 붙어 있는 거를 볼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실에서 현미경으로 눈 보다가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저 스스로도 좀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제거를 해드립니다. 근데 스스로 이거를 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짠다? 이거는 잘 짜려고 해도 잘 짜지지도 않고요. 괜히 하다가 눈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병원 가서 제거하시는 게 더 적절하겠죠. 이게 맘대로 생각보다 제거가 잘 되지 않고 완벽하게 제대로 제거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오늘 이게 뭐 누른다고 해서 이게 뿅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이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기름이 녹고, 그 다음에 이게 전용 기구로 제거하면 되게 쉬운데 그냥 단순히 뭐 손이나 손톱으로 괜히 하다가 괜히 눈 염증 생기고 균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공 눈물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 간혹 인공 눈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눈에 해롭다, 또는 일종의 어떤 약물 사용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뭐 내성이 생기듯이 내 눈에서 뭐 눈물 분비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걸 반대로 그냥 항상 설명드립니다. 인공 눈물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그 순간순간 인공적으로 눈물과 비슷한 걸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내 몸에서 뭐 눈물 분비가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공 눈물은 적절히 잘 사용해주면 눈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건조증이라는 게 악순환 골이라고 보통 의사들이 표현하는데요. 한번 이게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약을 어지간히 써가지고는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인공 눈물을 충분히 많이 써주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관리해줘도 유지가 되는데, 약간 많이 넣으면 문제가 될까봐 인공 눈물을 뭐 조금 이렇게 넣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넣을 법께는 저는 확실하게 충분히 넣어줄 땐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인공 눈물을 이제 써보시면 일회용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회용으로 통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일회용으로 된 거를 권장하고 처방을 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통에 들어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통에 들어있는 인공 눈물은 거의 대부분이 방부제가 들어있고, 방부제 성분이 일정 횟수 이상 계속 누적돼서 사용하다 보면 방부제가 독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2차적으로 또 다른 건조증 관련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은 일회용으로 된 거를 쓰시면 좋겠다.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써야 될 상황이라면 다회용보다는 일회용으로 된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쓰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인공 눈물도 처방 받아보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0.1, 0.15, 0.18, 0.3 네 가지 농도가 있습니다. 이 인공 눈물이 농도에 따라서 또는 회사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씩 약간 이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이유가 이 지금 눈 건조증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적절한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파는 인공 눈물을 가벼운 건조증에는 쓸 수 있지만 건조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안과에 가서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어떤 증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울 때도 인공 눈물을 넣어 볼 수 있는데, 가려움증은 보통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도 도움이 되지만 인공 눈물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넣어주시면은 이 가려움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회용으로 된 인공 눈물을 뜯게 되면 포장지 특성상 약간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 써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방울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원칙은 하나 뜯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는데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까지는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뜯자마자 바로 눈에 넣기보다는 한 2방울 정도는 그냥 버린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뭐 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좋을 건 전혀 없으니 한 2방울 정도 그냥 버려도 사실 그거 아까우실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절히 그냥 조금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더 좋겠고, 원칙은 일회용 인공 눈물이 그냥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지만 그냥 잘 리캡이라죠. 다시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잘 깨끗하게 끝에 부분이 더러워지지만 않게 관리하셨다면 보통 한 반나절 정도는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더럽게 보관이 됐다거나 너무 뜨거운 데 있다거나 그러면 변질될 수 있으니까, 방부제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과감히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 눈물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제 주변에 보면 여기 인공 눈물을 갖다가 인공 눈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인공 눈물을 멀리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원칙은요. 이 끝에 이 부분이랑 눈이랑 이렇게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눈에다가 직접 이게 닿듯이 하면서 넣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눈을 괜히 건드리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또는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거나 등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준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보통 한 10cm 정도는 띄워서 안약을 점안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 번에 그러면 몇 방울을 넣어야 되냐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정해진 답은 없고요. 흡수가 되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한 방울이든 5방울이든 결국엔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눈의 표면에서 안약이 점안됐을 때 표면에 코팅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눈이 약간 뭐가 낄 수도 있고 분비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씻어낸다는 개념으로 몇 방울 더 넣어도 되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 방울 쓰나 5방울 넣나 결국엔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회용 인공 눈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인공 눈물을 이렇게 뜯게 되죠. 보통 이렇게 뜯습니다. 뜯고, 뜯을 때도 잘 뜯어야죠. 이게 막 뜯으면은 이게 다시 뚜껑을 이게 닫을 수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잘 뜯으면 다시 들어가는데 막 뜯으면은 다시 안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뜯었을 때 이 끝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뉴스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방울, 2방울 정도는 이렇게 버린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점안할 때도 이렇게 막 눈에다 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 좀 멀리 띄워서 내가 요걸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점안을 잘 조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점안이 잘 안 되죠. 저도 지금 정확히 조준이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조준도 더 잘하게 되고, 이 점안을 했을 때 가까이서 점안하다가 괜히 이 뾰족한 플라스틱으로 찌르고 또는 이 더러운 부분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로 갖다 괜히 눈 건드려 가지고 괜히 항생제나 이런 소염제나 쓰게 되는 상황 겪지 마시고, 적절하게 간격을 좀 띄어서 조준이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인공 눈물 사용은 좀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비문증을 겪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증이라 하면 보통 갑자기 벌레가 보인다든지 지렁이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든지 얇은 비닐막 같은 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뭔가 물체 같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문증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증이라는 건 이제 눈 안에, 축구공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차 있죠. 근데 눈 안에는 이제 젤리 같은, 물 같은 약간 찐득찐득한 젤리랑 물이랑 중간 정도 되는 정도의 유리체라는 조직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게 생기고, 그 떠다니는 부유물의 그림자를 느끼는 게 환자로 하여금 느끼는 비문증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비문증이 왜 생길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가 첫 번째긴 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 안에 차 있는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점차 조금씩 액화라고 부르는데 물처럼 조금씩 묽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 주머니 같은 게 눈 안에 있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라는 부분과 유리체가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후 유리체 박리라고 좀 복잡한 단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파편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생기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비문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경험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고, 대부분 연세 드시면은 한 번 이상은 대부분은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비문증이 이제 노화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비문증에서 또 많이들 느끼는 경우가 원래 눈 안경이 도수가 높았던 분들, 근시 도수가 높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눈 안의 조직들이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그런 비문증도 느낄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 같이 눈 안에 뭔가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눈 안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좀 바뀌면서 단기간으로 봤을 땐 수술 후 단기간으로 봤을 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비문증은 누구든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좋아집니다. 환자 스스로 봤을 땐 본인은 되게 답답하지만 의사들은 괜찮으니까 좀 지내보라 라고 보통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약이나 뭐 먹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약이나 안약이나 이런 걸 쓴다고 드라마틱하게 비문증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드물게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문증이 이제 병적이냐 아니면 이게 병적이지 않은 경우냐 이거 판단하는 건 사실 환자 스스로 딱 자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문증을 몇 번 겪어본 분들은 또 다른 비문증을 겪었을 때 또 생겼나 보구나 하고 넘기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갔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문증이 생길 때마다 성가시고 불편하고 또 걱정되고 하니까 병원에 계속 가시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특별히 해줄 게 없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 스스로 이게 상태가 괜찮은 비문증인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의사로서도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사실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 평상시 비문증과 다르게 예를 들면 날파리 같은 게 보였을 때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이 단기간 내에 확 늘어났다거나 너무 심하게 늘어난 데 이어서 이게 점점 늘어난다거나 또는 비문증도 보이는데 그거랑 동반돼 가지고 일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나 약간 커튼이 처진 것 같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시력이 자체가 단순히 떠다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고 뿌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비문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비문증, 병적인 비문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우입니다. 비문증이란 건 이제 여러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갑자기 심하게 받는다거나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하면 비문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 비문증 자체를 생길 확률을 낮춘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 환자 스스로 좀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 조심하면 좋겠는 부분 의사 입장에서는 눈을 비비는 습관을 좀 자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비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눈 질환에 있어서 눈을 자꾸 만지고 비비는 게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 보면 진료 보다가 눈을 막 비비는 분들 눈앞에서 진료실에서 보면 눈 진짜 멀고 싶냐고 막 화를 내면서까지 눈 비비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 제 아내나 제 아들 딸 눈 비비는 거 보면 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눈을 자꾸 비비면 비문증도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안에가 꿀렁꿀렁 하겠죠. 자꾸 꿀렁꿀렁 하다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단할 수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생각보단 약합니다. 근데 계속 비비면 이 돌멩이에 물 똑똑 떨어지면 패이듯이 이게 1년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문증이나 기타 질환들을 유발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문증으로만 놓고 봐도 눈을 비비지 않는 건 그래도 그나마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센 충격을 받는 것도 좀 비문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공이나 이런 거 세게 충격받으면은 마치 이제 흙탕물 이제 가라앉혀놨다가 한번 흔들면은 쫙 올라오듯이 비문증 같은 것도 조금 가라앉았던 것도 센 충격받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센 충격 피한다? 그것도 수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면 몸이 전반적으로 다 변하죠.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 혈압, 혈류, 이게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구로만 따졌을 때도 비문증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진료 보다 보면 시력이 임신하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눈의 어떤 전반적으로 안쪽의 구조의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눈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 출산하고 나면 손목도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하듯이 눈도 이게 딱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비문증도 생길 수 있다 또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임신이 비문증을 유발한다라고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문증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 진료 보면 거의 95%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질 분들입니다. 근데 한 100명 진료 보면 5명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증이 왜 생겼을까 해서 그냥 단순히 떠다니는 입자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디 피가 나가지고 피가 약간 뽁뽁뽁뽁 올라오면은 그게 하나의 입자로 비문증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피가 났을까? 눈에 멀쩡한 눈이 왜 피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어디 혈관이 일부 찢어졌다. 왜 찢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눈 뒤에 망막의 일부가 구멍이 뚫려서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티커도 살살살 뜯으면은 잘 뜯어지지만 갑자기 확 잡아 뜯으면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망막 쪽도 이게 눈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서서히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 원인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망막이 좀 얇은 고도근시라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도 더 상대적으로 찢어지기가 쉬운 거고요. 또 어떤 외부 충격에 눈이 좀 구조적으로 원래 약했다든지 뭐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서 등등등의 어떤 눈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 찢어졌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을 땐 결과적으로는 일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대부분은 그냥 단순 비문증, 그냥 증상만 느끼지 치료를 요하는 게 아닌데 일부 비문증은 망막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근데 그게 레이저 치료로 보통 구멍 주변으로 어떤 구조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요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이제 놓치고 그냥 두다가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망막이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고 주변이 전반적으로 망막 조직이 다 뜯어진 망막 박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비문증은 웬만한 건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이후에도 비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라섹 수술 이전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망막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사하게 되고요. 또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로 혹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망막 쪽까지 한번 훑어보고 수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섹을 내가 한 20년 전에 수술받고 시력이 여전히 좋고 그러면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비문증이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안경을 썼던 분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시는데 눈이 만약에 시력 교정 수술 라식을 받았다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도수가 달라진 것 뿐이지 눈 속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원래 두꺼운 안경을 쓰던 분들이 망막 어떤 박리, 망막 열공, 망막에 어떤 구멍이 잘 뚫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제 시력이 좋아졌으니까 난 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도 하시는데 눈이 원래 내가 어땠는지 원래 나빴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좋아진 것 뿐이지 원래 나빴다면 또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을 수는 있어도 원래 내가 두꺼운 안경을 썼었던 분이라면 비문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 증상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면 의심된다면 안과에 가서 그래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닦아는 안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닦아는 안과라는 그 제목 그 타이틀, 이 채널명처럼 저희 닦아는 안과에서는 안과 의사들이 이전에는 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 환자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전부터 많이 다뤄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잘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결국엔 겪게 되는 수술이고요. 그게 내가 보호자로서든 당사자로서든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참고하신다면 백내장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거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으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셔야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후회 없는 수술을 받게 되고 특히 이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고 또 한 번 받게 못 받는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받고 또 받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한 번 수술 받으면 평생 내 남은 세월을 다 이 백내장 렌즈 인공수정체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좀 잘 이해를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수술을 어디서 받든 정말 백내장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만큼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진료 받으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채널이 좀 다른 채널과 좀 다른 점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의 후기가 100여 개 이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 또 여러 인공수정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눈에 관련된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다루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했을 때 이 환자분처럼 잘 보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멀리든 가까이든 전반적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에 참 좋은 채널이라. 다만 이제 의료법 테두리에서 좀 제약이 있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의료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990원입니다. 990원만 결제하시면은 영상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 보셨으면 다시 중지하셔도 되니까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혹시 고려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저희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신다면 다양한 후기들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또는 후기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로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진료 보면서 사이사이 댓글이 달릴 때마다 답변을 다 드리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던가 또는 혹시 병원에 내원을 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